일본이 당연히 해상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섬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싸까지 되었냐? 왜 일본을 가야 되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력의 척도는 고유 문물의 순수성이 아니야. 단군 5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내재화시켰는가가 이게 바로 국력의 힘이라는 거죠. 먼저 돈의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보기 전에 화폐의 대전제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화폐의 대전제를 생각할 때 일단은 세계의 생산성은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생산을 해야 되는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신 뭐는 한정되어 있냐면 자원은 캐는데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보완을 했었냐면은 이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굴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화폐도 통용이 되는 거라 그 생산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막아줬던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냐? 금은 한정적인데 생산량은 늘어나니까 생산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두 개 있다가 세 개로 늘어났을 때, 두 개 있을 때는 100원이 있으면 두 개가 50원이지만 세 개가 돼버리면은 33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세 개를 생산했을 때 여기에는 50원을 더 캘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개가 있을 때 150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디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화폐가 모자르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디플레이션이 되고, 화폐가 귀해지니까 무슨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 화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은이 화폐였고 금이 화폐다 보니까 이 은과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성은 우상향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채굴로서 보완이 되었다. 은본위제가 왜 은이 화폐가 되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화폐가 된 원인이 뭐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은광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이 다 스페인이 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페인이 다 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3대 은광 중에 두 곳이 스페인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 스페인이 뭘 하냐면은 은을 가지고 화폐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은을 가지고 세계에 패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6세기부터 무엇이 패권을 가져갔냐? 돈이란 말이야. 화폐였단 거지. 그래서 화폐가 되면서 은 채굴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은이 채굴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은이 엄청나게 채굴되기 시작하니까 이 은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명과 청을 지내면서 이 중국에서는 계속 세금으로 은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팔면서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예요? 은을 채굴하고 추출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발달하는 것이 이 은광의 발견을 통해서 이 유럽에 은으로서 화폐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은본위제의 핵심이 뭐예요? 은 자체가 돈의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의 은광이 왜 중요하냐? 일본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도자기였잖아요. 또 하나는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미 은광이 어떻게 일본 세계에 힘을 가져다 줬는가?
일본이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이 당연히 해상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싸까지 되었냐? 왜 일본을 가야 되냐? 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력의 척도는 고유 문물의 순수성이 아니야. 단군 5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내재화시켰는가가 이게 바로 국력의 힘이라는 거죠. 자, 이와미 은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위쪽에 1923년에 폐쇄가 됐지만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계속 은을 생산을 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1300년부터 언제까지? 1923년까지니까 거의 600년간 여기서 은을 계속 꺼내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은이라는 화폐가 통용이 될 만큼 이 일본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1560년대에서 1640년대에 누가 왔었냐? 포르투갈이 왔었습니다. 스페인은 포토시 은광에서 은을 캐고 있을 때 포르투갈은 일본에서 은을 캐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있을 때 은을 갖다가 엄청나게 매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스페인 이후에 네덜란드가 이 해상 장악을 했을 때 결국에는 네덜란드는 돈을 어디서 얻었냐? 일본에서 얻었다는 거지. 일본의 이제 대지마에서 네덜란드가 일본의 유일한 이렇게 무역국이 되면서 네덜란드는 17세기에 일본의 은을 또 수입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죠. 자, 이때 조선은 뭐 했냐? 이때 조선은 100년 늦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척박해서 은이 생산되지 않음을 천하가 다 아나이다. 누구한테? 중국 황제한테. 왜? 금, 은을 북경에 몰래 가져가는 사람은 뭐 했어요? 교수형에 취하지. 뭐 한 거야? 뭐냐면은 내가 욕심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냥 처단당하는 거야. 처단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연산군 때 되면은 은을 이렇게 채굴하는 기술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야, 나 판근을 이용하면 은 2돈을 재련할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치법. 회치법인데 이 회치법을 통해서 은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 이런 나라였지. 금을 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금과 은을 캐면 안 되는 나라에서 은광석을 깨부수고 은만 녹여서 골라내던 재래 방식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게 발전하면 뭐하게 생겨먹었으니까 중국에 뺏기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안 했다고.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는 거야. 이 기술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은은 계속 생산되게 된 거죠. 자, 명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그랬죠.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세종대왕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금과 은과 처녀를 바쳤다고. 그러니까 금과 은은 어떻게 돼? 숨길 수 있지만 여자는 숨길 수가 없지. 그래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뭐라 그래? 환향.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근데 이게 뭐라 그래? 환양년으로 바뀌죠. 욕하는 걸로 바뀐다고. 저기 가서 몸을 더럽혀가지고 온 여자다라는 상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요? 조선에 금, 은이 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금광과 은광을 폐쇄시킵니다. 이게 언제까지? 조선 말기까지. 이거를 누가 캐내가요? 조선 말에 열방들이 와가지고 이걸 캐내가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다 캐내가는 거를 이때까지 폐광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만 좋은 일을 시켰어? 열강들만 좋은 일을 시켰던 거지. 그래서 선조 때가 되면 은광을 채굴한 자는 가족을 뭐해? 추방시킨다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되면은 금과 은을 급경지왕에 숨겨둘 자를 신고하면은 포상을 주고. 자, 은광을 발견했어요. 영조 때 뭐 했어요? 바로 묻어버렸죠. 헌종 때는 거의 이제 헌종 때 가면은 이제 조선 말기로 가는 그 시기에 뭐 했어요? 금의 채굴을 금지시켰다고.
그래서 이거를 언제 가져간다고? 저기 때 가져가는 거지. 조선이 거의 멸망당했을 때 열방들이 와가지고 이 금을 다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뭐 했어? 열심히 아끼다가 뭐가 된 거예요? 똥이 된 겁니다. 자, 이 영웅문을 결국 나중에 독립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문을 가보면 이 영웅문 터만 남았습니다. 이 돌기둥만 남고 여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이 오는 문이고 명나라로 조공을 바치는 문인데 이거를 부시면서 독립문을 세운다고. 그럼 그 독립문은 누구에 대한 독립이야? 그때는 청이겠지. 명청에다가 바치던 이 문을 부시고 독립을 했단 말이지. 근데 아직도 독립문을 일제 독립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명조의 1조 편법, 명의 1조 편법, 청의 지정 문제가 어떤 것을 가져왔냐면은 일본에서 은의 가치가 되게 하락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금을 은으로 바꿔다가 여기 와가지고 은을 내고 금을 사가는 거야. 여기는 은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금과 은을 교환해가지고 여기다 내고, 여기서 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은으로 바꾸고, 여기서 바꿔 은으로 여기다가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여기 일본에서 난 그 은이 다 명나라로 들어오는 거, 청나라로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포토시에서 났던 은이 스페인으로 가고 또 이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왔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토지와 인두세로 통일하고 은으로만 내기 시작했고 은이 통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으로 갔더니 청은 뭐? 청에서도 뭐야? 은으로 걷었으니까 우리도 은으로 걷자라고 해가지고 은으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은이 다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명나라로 모이고 스페인이 열심히 해서 일로 모이는 거지. 일본이 열심히 모이면 일로 모이고. 자, 감합무역이라고 그러는데 감합무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역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을 하는 겁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오우치 가문하고 호소카 가문이 독점을 해가지고 얘네가 뭘 했냐면은 중국하고만 직접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무역을 했었냐면은 얘네가 여기를 가서 조공을 하면은 얘네는 이거를 답례품을 주는 식으로 무역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지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이 포르투갈이 와서 여기서는 금으로 은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은으로 금을 사는 거죠. 왜냐면 여기 세금을 은으로 걷으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쌌고 여기는 금이 은보다 더 귀했으니까 은이 상대적으로 쌌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1568년대 중국은 금 한 돈을 은으로 바꾸면 6대1의 비율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스페인에서는 12.12죠. 그렇죠? 12배로 바꿨고 일본은 7배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게 쭉 이렇게 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뭐에 맞춰져요? 이 14에 맞춰지게 되죠. 거의 1대 1.5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1대 15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계속 도니까. 이 은의 생산량과 금의 생산량의 비율대로 이게 점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80년 동안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이 맞춰지는 동안에 누가 이득을 받냐? 이런 상선을 하는 애들이 이득을 봤다. 환칙이지. 지금은 환칙이지. 근데 그때는 이런 환칙이 개념이 없었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게 이때만 하더라도 국력이 됐던 거지. 자,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조선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명하고 일본은 간접 무역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왜구 자체가 뭐 하던 애들이야? 서양이든 동양이든 왜구와 해적이 결국엔 뭐 하던 애들이에요?
배를 타고 해상을 장악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무역을 장악하고 무역을 독점했던 애들이 서양에서는 해적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왜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과 명과 포르투갈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세계화가 됐던 거지. 근데 누구만? 조선만 뭐 하면 안 되니까. 금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꽁꽁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지.